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확정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6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거대 양당도 본격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조기 대선이 아주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을 겁니다. 좀 복잡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우선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성과를 내세울 수 있을지 지금 의문입니다. 그동안 한 거라고는 윤석열 정부 발목 잡았던 거, 이게 주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또 리더십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5개 재판으로 그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탄의 리더십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든 당력을 방탄에만 집중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더십도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착하고 마음이 약하다. 그런데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라고 본인은 얘기했었고요. 또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점 보면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또 잔인한 권력 행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지만 하나 아울러서 개헌도 같이 필요하다. 지금 예. 국회의장까지 개헌을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대 개헌 논의할 때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장까지 나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하자고 공약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헌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키워드는 반면과 개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개헌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에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는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도 전에 사흘 만에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죠.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대선 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통렬한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란 옹호했던 그런 내란 옹호 세력들과의 결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 없이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특정 정당이 두 차례나 정권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연속 탄핵을 겪은 경우는 아마 국민의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정당 입장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다음 대선 체제 준비를 돌입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주제도 문제입니다. 그 지금 내세우는 일종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지난번 2조 심판론으로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충분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하는 그런 선거 구호 전략은 참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내란 정당의 그런 오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변화와 쇄신을 추구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고심을 할 텐데 어떤 아이디어들 당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민주당과 달리 지금 인재가 참 많습니다. 인재 풀이 많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다라는 어대명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우파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한 우파에 속하죠. 그리고 나머지 오세훈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후보가 됐을 경우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중도 우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우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을 펼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국민들의 어떤 후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가요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주도권을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재가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 2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엔 어떻습니까? 물론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컨벤션 효과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요. 명태균 리스크에 거론되는 후보들도 꽤 있죠. 눈에 보이는 후보들도 꽤 많고요. 사법적인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환 조사를 앞둔 후보도 있을 겁니다. 그런 후보들로 경선을 치른다고 한들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지 저는 그 부분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분들은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올바른 대선 주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입니다. 이번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지금 확정적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단독 콘서트와 다름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뒤에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백댄스라든가 코러스든가 그러면 이미 짜여진 사람이 들러리 서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예. 그런 점을 좀 짚고 싶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안 나갔습니다. 대장동 선거 증인재표 또 안 나갔습니다. 예. 결국 오늘 어떻게 하게 되냐면 5번 연속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벌써 정부에 있는 기관들이 행정부에 있는 기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 그러면 제왕적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탄생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용납을 해줄 것인가, 승인을 해줄 것인가 그런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판단은 2달 내에서 분명히 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제 국민의 이목을 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보기에는 비명계 대 친명계의 경합이 좀 볼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높은 확률로 당연히 대선의 경선을 뛰어들 거고 비명계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또 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경선에 지금 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긴 한데 예.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박용진 의원이 오히려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예. 오히려 그 이제 공천 학살, 그러니까 비명 행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와서 다시 이재명 대표가 겨루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 빠르게 불출마 선언한 것을 보면은 역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오히려 하게 됐고요. 글쎄 아마 저기 뭐 오늘 김두관 후보 나왔다 그러는데 예. 한 2-3명 정도 더 나오면서 아주 소규모의 경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규모 경선을 예상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모레쯤에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역시 누가 또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면 아마 경선 후보들 숫자는 적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후보들 면면을 살펴보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훨씬 더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김부겸 전 그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죠. 예. 뿐만 아닙니다.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분들은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훌륭한 경륜과 인품, 실력을 겸비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당내 구조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경선을 완주하거나 후보로 선출되기가 곤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음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과 비전 경쟁을 펼친다면 저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높은 컨벤션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했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출마시키진 않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선이 이번에 조기 대선이 왜 발생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보를 뭐 내지 않을 필요성도 있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많은 국민들은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죠. 18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당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탄핵에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저 정치를 펼치고 체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관저까지 찾아가서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서부지법 폭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정광훈 목사의 그런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을 또 옹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이번 비상계엄 내란행위 사태 때 보였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과연 이번 조기 대선 때 후보를 배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떳떳하게 후보를 배출하고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 옹호 세력과의 결연을 하고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또 덧붙여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4,949억으로 추산된다,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후보를 내지 말라는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진정 어린 사과를 얘기하셨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이미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부한다고 밝혔고요. 뭐 그걸 뭐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지 만족할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확인을 다 이제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여러분도 아마 좀 지나서서 기억 못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성 관련된 범죄로 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요. 원래 당시에 민주당의 당원 96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유로 인해서 보궐이 생겼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요. 후보를 내는 거 바꿔서 결국 후보를 냈습니다. 그때 그 논리가 뭐였냐면요. 국민들에 대한 도리,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의리,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당원이 있을 거고요. 또 국민을 지지하는 의원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대감 우리가 저버리는 것,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시는 거 저는 되묻고 싶고요. 이것은 정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정당 해산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일당 하나인 곳은요 거의 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이 공산당 하나고요, 북한 같은 경우 노동당 하나, 조선인민노동당 하나입니다. 그 노동당, 공산당, 이 당 아래에 정부가 있을 정도로 당 하나로 다 운영되는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의 모델을 혹시 민주당에서 다음 정권을 만든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두려움 반, 걱정 반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여쭤봤던 그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결과에 대한 민심 선호도 조사도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선호 의견이 56.9%, 정권 연장 선호 의견이 37%로 나왔고요. 선호 의견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의견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0.8%포인트가 감소됐고 정권 교체를 선언하는 의견은 0.2%포인트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윤 대통령 파면 이전인 지난 2일부터 선거 당일인 4일까지 진행이 됐고 자,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지 이번 조사 결과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요. 아마 그 이제 파면 직후에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높이 나오겠지만 예. 이제 각 정당이 경선을 하게 되면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혹시 모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하다가 이낙연 전 의원이 그 대장동 사건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야 정당에서 다시 경선하면서 어떤 의혹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론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 지난 4월 4일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후보자가 가장 좋겠느냐 했을 때 2위가 34%를 얻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1위가 네. 누군지 아세요? 성이 지씨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지금 어느 후보를 택하면 좋을지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경선을 거치게 되면서 1위 후보를 얻는 사람,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무당층과 중도층을 얻는 그런 후보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대선 어떤 지형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네, 내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4월 4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으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역시 어떻게 이번 조사 결과 흐름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지층이 없다는 무응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보수와 진보층이 아닙니다. 중도층이 어느 쪽에 입장을 손을 들어주고 있냐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게 되면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거의 정권 유지를 원하는 비율보다 2배가 높습니다. 69%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중도층에서는 물론 무응답자 어떠한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이미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번 여론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4일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 3일 중에 단 하루만 여론조사 기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미 파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이미 불안전성이 해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분출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권 교체 선호 의견은 69%가 아니라 56.9%로 리얼미터 4월 2일에서 4일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5.7%, 양당 격차가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임박했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었지요. 그런 또 예상도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전부 다 파면 예상과 파면 직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좀 반영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이런 여론조사 왔을 경우에 실망감 때문에 전화 응답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응답에 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대통령의 파면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아마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응답과 적극적인 응답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 거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도 다시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경선에서 후보들이 각각 공약을 내면서 본인이 왜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아마 각각 그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2달간 계속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정당 지지도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69%라 말씀을 드린 거는 전체 정권 교체 여론이 아니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정권 교체 여론이 69%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죠. 아, 예.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전체 여론조사 기간 사흘 중에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그런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있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사실상 이제 파면 이후에 있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마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요동치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당과 각 정당의 후보들이 더욱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준우 대변인께서 제시해 주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당 지지도에 대한 두 분의 흐름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 얘기 아주 짧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에 먼저라 입장 밝혔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에요. 예.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5.18 광주 정신이라든가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일부에 대해서만 개헌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지금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대선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개헌이라는 거는 물론 87 체제에 대한 변화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단지 우원식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력 구조에 한정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광장의 열기를 오해한 것입니다. 광장에서는 단 한 번도 개헌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내란 종식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개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 의장의 제안 그리고 양당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말씀드리고요. 5년 단임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짧은 기간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권화해서 권한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 개헌은 만약 이번 기회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임기 초반에는 자기의 국정 운영권을 쥐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 안 하려 하고요. 임기 말에는 그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자기가 임기 단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개헌을 하자 하면서 결국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이번에 개헌을 개헌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받는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개헌에 참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는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